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파리 생제르맹 오지 시니스입니다. 홈팀 파리는 4-3-3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으로 주도합니다. 그리고 덴벨레는 우측 돌파로 상대 수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바르콜라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 템포를 만듭니다. 또한 파비안 루이스는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 삼각 구조는 하프라인 압박을 핵심 트리거로 삼습니다. 상대 간격이 좁아지는 순간 루이스가 압박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동시에 전진 압박에 나섭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탈취하면 즉시 수직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파리는 전술 밸런스가 안정되며 완성도가 높습니다. 원정팀 니스는 3-4-3으로 빌드업하지만 간격이 지나치게 좁습니다. 그래서 케빈 카를로스가 버텨도 연계가 빠르게 막힙니다. 보가는 개인 기량으로 탈압박을 노리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다위는 전진하려 하나 하프라인에서 자주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300 간격이 벌어지고 전환 수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템포가 끊기며 리듬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순간 하프라인 역습을 허용하며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결국 파리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니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압박 완성도와 탈압박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파리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 회수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전진 타이밍을 읽어 압박 방향을 잡습니다. 이때 덴벨레의 돌파가 전환 속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반면 니스는 탈압박 간격이 좁아 전진 패스가 끊깁니다. 측면으로 빠지려 해도 이미 압박이 닫혀버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뚫지 못하면 곧 실점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리는 초반부터 템포를 유지하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니스는 롱패스로 기회를 노리지만 성공 빈도는 제한됩니다. 또한 중원 저항이 부족해 세컨드볼 회수가 어렵습니다. 전술 밸런스와 압박 타이밍 모두 파리가 한 수위입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은 파리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두 번째 AS 모나코 파리 FC입니다. 홈팀 모나코는 4-3-3을 유지하며 전체 템포가 빠릅니다. 그리고 발로군이 스프린트와 마무리로 박스를 위협합니다. 미나미노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합니다. 또한 순간 전환으로 상대 수비의 균형을 흔들어줍니다. 골로비는 전방 압박 후 세컨드볼 처리에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원 템포 조절까지 맡으며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볼을 탈취하면 이 패스 이내로 빠르게 상대 진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발로군 침투와 미나미노 연계가 찰떡같이 맞물립니다. 전방 3위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 공격 리듬을 잡아냅니다.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드볼 모두를 장악하며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후반까지 끌어올려 점유율을 높입니다. 원정팀 파리 FC는 4-3-3을 유지하지만 리커버리가 느립니다. 그래서 12선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케발은 빠르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측면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또한 제벨스는 제공권은 강해도 전환이 느려 흐름이 끊깁니다. 카마라는 볼을 가져도 전진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진 압박이 실패하면 위험 지역이 쉽게 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쉽게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후반 커버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후반엔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경기는 공간 점유 속도와 세컨드볼 싸움이 핵심입니다. 파리 FC는 리커버리가 느려 중원 통제를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모나코는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령할 전망입니다. 발로군이 수비 사이를 가를 때 템포는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미나미노는 세컨드볼 회수 후 바로 전환을 이어갑니다. 반면 파리 FC는 압박이 풀리면 중원 공백이 크게 생깁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며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나코는 중거리와 세컨드볼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후반엔 파리 FC 집중력이 떨어져 라인 붕괴가 나타납니다. 이때 발로군과 미나미노가 치명적 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모나코는 중원 장악과 전환 속도로 흐름을 지배합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세 번째 옥세르 마르세유입니다. 홈팀 오세르는 3-4-3에서 수비 시 500으로 전환하며 안정성을 노립니다. 하지만 좌측 윙백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가 반복적으로 열립니다. 시나요코는 전방 경합이 좋지만 세컨드볼이 끊기면 전개가 둔화됩니다. 키즈미르는 커버 범위는 넓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위치가 흔들립니다. 오우수는 버티는 힘이 좋지만 첫 패스가 느려 흐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좌측 풀스페이스 전개 시 수비 소통이 늦어 컷백 대응이 뒤처집니다. 후반엔 체력이 떨어지며 좌우 슬라이드가 늦고 세컨드 대응이 밀립니다. 결국 좌측 하프스페이스 관리 실패가 실점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원정팀 마르세유는 4-2-3-1로 점유를 바탕 삼아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오바메양은 박스 내 움직임을 수시로 바꾸며 빠른 마무리를 시도합니다. 그린우드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컷백 타이밍을 자주 만듭니다. 특히 좌측 하프스페이스가 열리면 각도를 틀어 날카롭게 침투합니다. 호이비에르는 압박을 유도 후 반대 전환으로 템포를 재가동합니다. 그래서 폭과 깊이를 확보하며 박스 앞 숫자 우위를 계속 만듭니다. 세컨드볼 회수 후 전진 패스로 이어지는 루틴도 안정적입니다. 결국 측면 마이너스 중앙 연계 후 박스 안 결정력으로 승부를 준비합니다. 이 경기는 좌측 하프스페이스 통제와 전환 속도가 핵심입니다. 오세르는 좌측 윙백 복귀가 늦어 해당 구간이 반복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린우드가 빠르게 침투해 컷백 각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컷백 이후 오바메양의 빠른 슈팅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오세르는 첫 패스가 느려 압박을 벗길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그래도 세트피스에서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두 번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 전환으로 중원을 계속 지배합니다. 그리고 폭을 넓혀 중앙 밀도를 유지하며 오세르 블록을 시험합니다. 오세르가 라인을 내리면 순간적으로 크로스 빈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드볼 경쟁에서 마르세유가 우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반 이후 전환 속도 차이가 누적되며 오세르 커버가 더 늦습니다. 그리고 그린우드 인커팅과 오바메양의 니어 침투가 겹치면 위험이 큽니다. 또한 호이비에르의 중거리 옵션은 박스 밖 압박을 유도합니다. 반면 오세르는 역습 마지막 패스가 흔들려 박스 진입이 더딥니다. 그래서 전체 리듬은 마르세유가 통제하며 오세르는 세트피스로 균형을 노립니다. 네 번째 나폴리 코모입니다. 홈팀 나폴리는 4-1-4-1을 기반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템포 전환에 능합니다. 루카는 포스트 플레이와 압박을 병행해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돌파와 컷인 각도가 정교하며 하프 스페이스 창출이 뛰어납니다. 데 브라이너는 경기 전반의 리듬을 설계하며 흐름을 주도합니다. 그의 전진 패스는 단순 연결이 아닌 템포 변화를 이끄는 신호입니다. 특히 상대 중원이 느릴 땐 스루 패스 한 번으로 박스가 열립니다. 루카와 폴리타노가 이어질 때 나폴리의 공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짧은 패스로 속도를 끌어올리며 박스 침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점유로 코모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코모는 4-2-3-1을 유지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더딥니다. 두비카스는 개인 돌파는 좋지만 느린 템포로 기회가 줄어듭니다. 보이보다는 제공권은 좋으나 전방 빌드업 기여가 적습니다. 니코파스는 측면 전환을 시도하지만 역습 타이밍을 놓칩니다. 중원 전개가 느려 상대에게 재정비 시간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공격 시 공간이 열리지 않고 전진 패스가 막힙니다. 후반엔 체력이 떨어져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커버 타이밍도 늦어지며 불안정이 커집니다. 결국 코모는 나폴리의 빠른 템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전개 속도의 차이가 승부를 좌우합니다. 코모는 느린 빌드업으로 상대에게 수비 정비를 허용합니다. 반면 나폴리는 폴리타노 대 브라이너 패스로 템포를 올립니다. 폴리타노는 측면 돌파 후 컷백으로 루카에게 연결합니다. 데 브라이너는 뒷공간 타이밍 패스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조합이 살아나는 순간 코모 수비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나폴리는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유지합니다. 코모는 라인을 내려버티겠지만 압박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템포를 통제하며 전반 내내 주도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크레모네스의 유벤투스입니다. 홈팀 크레모네세는 3-5-2를 사용하며 중원 탈압박 루트가 단조롭습니다. 보나촐리는 제공권이 좋지만 전방 연계가 제한적입니다. 오케레케는 속도와 돌파는 좋으나 전환이 느려 템포가 끊깁니다. 제르비는 폭넓게 움직여 공간을 만들지만 컷백보다 개인 돌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원 볼 순환이 매끄럽지 못하고 전진 선택이 줄어듭니다. 상대 전방 압박이 강하면 간격이 좁아져 탈압박 실패가 잦습니다. 또한 역습을 허용하며 수비 전환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비는 500 전환으로 안정성을 노리지만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앙 측면 압박 간격이 생기며 세컨드 대응이 늦습니다. 최근에도 이 문제로 점유가 낮아지고 전개가 끊기는 흐름입니다. 원정팀 유벤투스는 3-4-3을 쓰며 중원 탈압박과 방향 전환이 축입니다. 데이비드는 전방 압박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템포를 올립니다. 일디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른 턴으로 수비를 흔듭니다. 로카텔리는 빌드업 중심으로 방향 전환 패스로 흐름을 만듭니다. 세 선수 조합은 점유형 구조를 완성하며 리듬을 유지합니다. 유벤투스는 탈압박 이후 전환 속도를 높여 압박을 역이용합니다.
측면 윙백은 볼을 오래 끌지 않고 짧게 이어 안정성을 더합니다. 그래서 빌드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를 되찾으며 상대 체력을 서서히 깎습니다. 이 경기는 탈압박 완성도와 중원 전환 속도가 핵심입니다. 크레모네세는 간격이 좁고 루트가 단순해 전방 압박에 걸립니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 전환을 활용해 주도권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일티즈의 하프스페이스 움직임은 빌드업 연결고리로 작동합니다. 데이비드는 속공 타이밍을 맞추며 전환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순 탈압박을 넘어 압박을 역이용해 찬스를 만듭니다. 유벤투스는 중원 밸런스가 안정적이며 점유로 흐름을 잡습니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압박이 강할수록 볼을 잃는 장면이 늘어납니다. 또한 세컨드볼에서도 밀려 실점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유벤투스는 첫 패스와 두 번째 전환이 정확해 전개가 깔끔합니다. 결국 점유 차이와 탈압박 속도가 균형을 무너뜨릴 전망입니다. 전술 완성도를 감안하면 승부는 유벤투스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입니다. 홈팀 뮌헨은 4-2-3-1로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를 펼칩니다. 케인은 결정력은 물론 하프라인 아래서도 연계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빌드업 중심축으로 움직이며 공격 흐름을 이끕니다. 올리세는 순간 속도 변화로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 타이밍이 예리합니다. 그가 중원 사이 공간을 파고들면 템포가 즉시 살아납니다. 고레츠카는 세컨드볼 회수와 전환 패스로 활력을 더합니다. 뮌헨은 짧은 패스와 빠른 포지션 전환으로 간격을 흔듭니다. 그래서 케인 연계와 올리세 돌파가 맞물리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이 이어집니다. 결국 템포 유지와 압박 강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레버쿠젠은 3-4-3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3백 간격이 넓습니다. 시크는 제공권은 좋으나 수비 전환 시 압박 가담이 부족합니다. 텔라는 스피드는 좋지만 라인 균형이 흔들리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안드리는 배급 역할이지만 세컨드볼에서 자주 밀립니다. 그래서 중원 장악이 떨어지고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3백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 라인이 비며 침투를 허용합니다. 이 상황은 뮌헨 이선이 자유롭게 움직일 여지를 줍니다. 수비 폭이 넓고 압박이 풀리면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 지역 장악의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레버쿠젠은 3백 간격이 넓어 세컨드볼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원 압박이 무너지고 공격 전환 템포가 느려집니다. 반면 뮌헨은 올리세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을 빠르게 연결합니다. 케인이 내려와 볼을 받으면 수비 라인이 낮아져 공간이 열립니다. 그 틈을 올리세가 공략해 볼을 따내면 빠른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고레츠카 커버까지 더해지며 세컨드 장악이 완성됩니다. 결국 레버쿠젠은 간격이 벌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기 주도권은 뮌헨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1번째 시카고 필라델피아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4-3-3을 유지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전방 연결이 늦어 점유율 대비 위협이 부족합니다. 쿠이퍼스가 전방에서 받아도 세컨드 라인 지원이 늦습니다. 결국 공격 템포가 쉽게 끊기며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싱커나엘은 빌드업 중심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선택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 속도가 떨어지고 전개가 느려집니다. 오레겔은 돌파는 좋지만 지원이 불규칙해 단독 돌파가 많습니다. 결국 시카고는 점유는 있지만 효율이 낮은 패턴을 보입니다. 후방 점유가 길어지면 압박 상승 시 하프라인 진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리듬이 끊기며 템포를 잃는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빠른 전환의 4-4-2로 흐름을 주도합니다. 설리번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패스를 이어가며 템포를 올립니다. 그는 시야가 넓고 스루 패스 타이밍이 매우 탁월합니다. 바리보는 전방에서 폭을 만들고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일로스키는 세컨드 지역에서 과감하게 슈팅 기회를 만듭니다. 이 연계는 포지셔닝을 넘어 리듬 조절 기반의 공격입니다. 설리번이 공을 잡는 순간 두 선수 움직임이 동시에 가속됩니다. 그래서 전방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환 패턴은 초반부터 경기 리듬을 잡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중원 압박이 강해 시카고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듭니다. 결국 템포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에서 필라델피아가 우위입니다. 이 경기는 점유보다 템포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핵심입니다. 시카고는 미드필더 위치가 낮아 전환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점유는 되지만 상대 진영 깊숙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설리번이 패스 루트를 만들며 템포를 연결합니다. 바리보는 전방 압박을 유도하고 일로스키는 연계를 완성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시카고는 압박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전개가 더 느려질 전망입니다. 후반 체력 저하가 오면 필라델피아 전환 속도는 더 위력적입니다. 결국 시카고의 느린 빌드업은 리스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프 스페이스 전개를 주도하는 필라델피아가 흐름을 잡을 전망입니다. 8번째 내슈빌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홈팀 내슈빌은 4-4-1-1로 수비 안정과 전환 템포를 병행합니다. 하지만 중원 압박 균형이 완벽하지 않아 흔들립니다. 서리즈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뒤 커버가 늦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이 벌어지며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샤펠버그는 활발하지만 전환 시 복귀가 늦는 편입니다. 이때 상대가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립니다. 무크타르는 전환 중심축이지만 팀 밸런스가 무너지면 고립됩니다. 그래서 중원 압박을 벗기면 라인이 내려앉으며 패스를 허용합니다. 한쪽으로 몰릴 때 커버가 늦어 세컨드 지역 간격이 무너집니다. 이 약점이 드러나면 후반 체력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원정팀 인터 마이애미는 3-5-2로 중앙 밀도를 높이며 리듬을 잡습니다. 수아레즈는 포스트 플레이와 방향 전환에서 여전히 클래스가 보입니다. 피코는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정교해 세고비아와 잘 맞습니다. 세고비아는 전환 타이밍 감각이 뛰어나 반대 전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압박이 쏠리면 공간을 쉽게 창출해 찬스를 연결합니다. 이 전환이 성공하면 박스 근처에서 기회가 연속됩니다. 후반엔 메시를 투입해 흐름을 다시 잡는 전략을 씁니다. 메시는 하프라인 아래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수아레즈 세고비아와 연계하며 전술 변화를 이끕니다. 결국 전반엔 밸런스, 후반엔 메시 중심의 전개로 승부를 봅니다. 이 경기는 중원 압박 균형과 후반 전환 속도가 핵심입니다. 내슈빌은 전반 압박으로 버티겠지만 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며 커버 타이밍이 계속 밀립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세고비아가 반대 전개로 폭을 넓힙니다. 그리고 수아레즈가 버텨주며 공격 전개를 이어갑니다. 후반 메시 투입은 수비를 무너뜨릴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메시의 전진 패스 한 번이면 간격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후반엔 점유율이 오르고 템포가 더 가속됩니다. 내슈빌의 불안한 커버는 전환 패턴에 계속 노출됩니다. 이 흐름이라면 후반부 템포는 마이애미가 지배할 전망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